콘스탄티노플 1641년 톱카피 궁전의 황실 하렘에서 투르안 하티체라는 젊은 첩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술탄의 아이를 낳는 것이 하렘에서 여성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투르안은 술탄 이브라힘이 몇 달 동안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브라힘의 혼란스러운 통치 아래 궁전 보안이 무너진 시기에 하렘에 접근한 자니사리 사령관 카라 무사파샤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의 분류는 짧고 절망적이었으며 너무 늦게 발각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술탄은 투르안을 즉시 처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녀에게 굴욕을 주고 반항하는 병사들을 다스리고 궁전 전체가 겁에 질려 복종할 수 있는 광경을 연출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벌을 고안해냅니다. 임신 8개월째인 오늘 밤, 투르안은 평생 그녀를 괴롭힐 방식으로 병사들을 섬기게 됩니다. 술탄 이브라힘 1세는 반란을 막기 위해 오스만 왕자들이 갇혀있던 카푸스 감옥에 22년간 투옥된 후 1640년 왕위에 올랐어요. 고립된 생활은 그를 편집증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침내 25살의 술탄이 되었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통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륜 혐의로 280명의 후궁을 보스포러스 해협에 수장시키고 변덕스러운 변덕으로 측근들을 처형했으며 제국의 재정이 무너지는 동안 막대한 재산을 터무니없는 사치품에 소비하는 등 기괴한 행동으로 점철된 통치를 펼쳤죠. 그는 하렘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후궁을 얻었지만 그들의 충성심에 대해 깊은 편집증을 보였습니다. 1641년에는 이브라힘의 정신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어 기본적인 궁정 행정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입구를 지키는 흑인 내시들이 지키던 하렘과 외부 세계의 엄격한 전통적 분리는 이브라힘이 음모가 의심되는 내시들을 해고하고 처형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 베네치아군을 상대로 군사적 성공을 거두어 이브라힘의 일시적인 총애를 받았던 젊은 자니사리 사령관 카라 무사파샤가 들어섰습니다. 이브라힘은 변덕스러운 결정 중 하나로 카라 무사에게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궁전 내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례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엘리트 군대인 야니사리 군단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반항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브라힘을 나약하고 그의 참모들을 부패한 자로 여겼습니다. 일부 야니사리 사령관들은 술탄을 대놓고 경멸했습니다. 카라 무사는 궁전을 방문하던 중 하렘에 입성한 지 1년밖에 안 된 하급 첩 투르안 하티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15살 정도의 나이에 아름답고 힘이 전혀 없는 여자였습니다. 카라 무사는 30대 초반에 자신감이 넘쳤고 이브라힘에 강인하고 단호하며 남성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대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고문을 통해 발췌한 증언, 베네치아 정보보고서에 보존된 귓속말, 오스만 제국의 검열에서 살아남은 궁전 기록의 힌트 등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렘의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약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간합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투르안은 카라 무사의 권위를 가진 남자를 거부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애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르안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아이를 이브라힘의 아이라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술탄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어주기를 바라며 그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브라힘은 광기에도 불구하고 하렘 정치에 대해 교활했습니다. 그는 첩들과의 만남을 꼼꼼하게 기록했고 투르안과 4개월 이상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브라힘은 흑인 내시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던 내시는 잔인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렘의 하인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라 무사가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투르안이 그의 주변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증거에 직면한 투르안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의 위협을 받자 결국 불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카라 무사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자신은 그의 권력 남용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카라 무사는 체포되어 이브라임 앞에 끌려갔습니다. 술탄은 인기 있는 자니사리 사령관을 처형하면 군사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자니사리는 이미 불안한 상태였고 카라 무사도 군대 내에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브라힘은 투르안과 야니사리를 모두 모욕하고 하렘과 군대 모두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최근 전투에서 돌아온 야니사리 연대를 기리기 위한 특별연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궁전에 인접한 큰 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특별한 오락이 포함될 것입니다. 카라 무사를 비롯한 자니사리 장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술탄은 군대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끔 이런 행사를 열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브라임이 전례 없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연회가 열리던 날 밤, 투르안은 하렘에서 처벨 고급 비단이 아닌 임신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단순한 하인 복장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선명하게 보였고 그녀의 상태는 틀림없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브라임 앞에 끌려갔고 이브라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신은 술탄을 배신했다. 오늘 밤 너는 내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투르안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이브라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사생아입니다. 그 아이가 살든 죽든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의 수치심을 상기시킬 만큼 충분히 오래 살 것입니다. 약 200명의 야니사리 병사와 장교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구운 고기, 쌀, 과일, 와인 등 정성스럽게 차려진 만찬을 제공받았습니다. 군인들은 술탄의 환대를 즐기며 처음에는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투르안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남성은 임신한 첩이 공공장소에 공개되어 강제로 시중을 드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하렘의 사생활과 술탄의 여성 대우에 관한 오스만 제국의 모든 관습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장교들 사이에 앉은 카라 무사는 투르안을 즉시 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것이 자신과 황제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사관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브라임은 투르안에게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각 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잔을 꺼내고 병사가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병사에게로 이동해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투르안은 임신한 몸으로 홀을 돌아다니며 무릎을 꿇기를 반복했고 동정심과 욕망, 불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일부러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브라임은 높은 플랫폼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 광경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투르안을 조롱하고 그녀의 상태에 대해 조잡한 농담을 하며 병사들에게 그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며 해설을 했습니다. 육체적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투르안은 임신 8개월이었고 반복되는 무릎 꿇기는 그녀에게 명백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느리게 움직였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와인통을 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인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이브라임은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투르아는 각 병사에게 다가가서 육체가 아닌 말로만 자신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술탄의 소유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미 도둑 맞은 것을 되찾고 싶다면 술탄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투르안이 자신의 범죄를 반복해서 구두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그녀의 연인이 포함된 부대를 지휘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주고 야니사리들에게 그들의 정복도 궁극적으로 술탄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심리적 고문이었다. 투르안은 임신한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탓에 지치고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병사에서 병사로 옮겨다니며 굴욕적인 공식을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몇몇은 조잡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술탄에게 직접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안을 수락한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투르안이 마침내 카라 무사에게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공식을 반복했다. 카라 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턱을 괴고 두 손으로 테이블을 움켜쥐었다. 연애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연애가 끝났을 때 투르아는 피로와 고통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채 하렘으로 끌려갔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이 사건은 수세기 동안 오스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국이 이 스캔들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그리고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술탄 중 한 명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려면 구독하세요. 연애 3주 후, 투르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이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했고 궁전 전통에 따라 실제 친자 관계에 관계없이 황실 하렘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법적으로 술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즉시 왕위 계승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메흐메드였고 이브라임의 친자 관계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오스만 왕자 세자대로 등록되었습니다. 카라 무사 파샤는 몇 주 후 공식적으로는 군사적 무능을 이유로 조용히 처형되었지만 왕궁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스캔들을 종결하고 투르안의 아이에 대한 친자 관계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투르안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하렘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강등되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키운 아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궁전 안에 갇힌 채 목숨은 건졌지만 무력한 상태로 배신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브라임의 통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규칙한 행동과 재정 관리 실패, 군사적 실패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브라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야니사리와 종교단체,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그의 퇴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흐메드가 겨우 7살이던 1648년 궁정 쿠데타로 이브라임이 퇴위했습니다. 전 술탄은 오스만 제국의 전통적인 왕족 처형 방식인 활시위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장례식 없이 묻혔습니다. 음모자들은 새로운 술탄이 필요했고 그들은 어린 메흐메드 4세를 선택했습니다. 7살의 나이로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실제 권력은 섭정과 고문에게 있었으며 이는 음모자들이 원하는 바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메흐메드가 술탄이 되면 그의 어머니 투르아는 전통적으로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 중 하나인 발리드 술탄 왕비의 어머니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7년 전에 간통죄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여성을 어떻게 왕비로 승격시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체계적인 역사 삭제였습니다. 궁전 기록은 변조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뇌물이나 협박을 통해 침묵했습니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술탄의 말년에 문제가 많았던 통치 기간 동안의 소란이라는 모호한 용어로만 언급되어 억압되었습니다. 투르안 자신은 이브라힘의 광기에 희생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대를 받았다는 신중하게 구성된 내러티브를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 연애는 실제 범죄가 아닌 가상의 범죄에 대한 잔인한 형벌로 묘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흐메드 4세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왕조의 창시자 오스만의 후손인 술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오스만 체제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발리드 술탄인 투르안은 오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섭정을 맡았고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슬람 사원을 짓고 학자들을 후원했으며 수십 년 동안 제국의 정책을 형성했습니다. 군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여인이 이제는 같은 군인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연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침묵은 그녀의 권력의 대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소식통은 이 이야기를 억압했지만 콘스탄티노플에 주재한 베네치아 외교관들은 궁전정보원과 궁전 가십을 통해 들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암호로 작성되어 베네치아로 보내졌고 오스만 역사가들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세부 사항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1642년 베네치아의 한 바이로는 술탄은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저질렀고 기록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임신한 첩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포도주를 서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자는 각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구두로 자신을 바치도록 했지만 아무도 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이후 처형된 야니사리 사령관이 낳은 아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스캔들은 왕궁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메흐메드 4세가 즉위한 후인 1648년의 또 다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술탄의 어머니는 고 술탄의 잔인함의 희생자였다. 어린 술탄의 친부모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지만 그런 소문은 위험합니다. 궁전은 이러한 소문을 억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19세기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베네치아 문서는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최초의 단서였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과장된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메흐메드 4세는 1648년부터 1687년까지 39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는 오스만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 중 하나입니다. 그의 통치는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결국 쇠퇴하기도 했지만 통치 기간 내내 그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은 공개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발리드 술탄인 투르안은 아들의 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혈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생전에 글을 쓴 궁전 역사가들은 메흐메드를 이브라임의 합법적인 아들로 묘사하며 추문에 여지없이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궁전 내부에서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궁녀들은 메흐메드가 이브라힘보다 카라 무사를 더 닮았다고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투르안이 아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683년 투르안이 사망한 후 수세기 동안 오스만 역사가들은 공식 서사를 유지했습니다. 메흐메드 4세는 이브라힘의 적법한 아들이었고 투르안은 미친 술탄에게 부당하게 박해를 받은 고결한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때 이브라임의 잔인함의 예로 제시된 것이지 실제 불륜에 대한 처벌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흐메드가 이브라임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제안은 반역적인 중상모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19세기에는 베네치아 보고서를 접한 서양 역사가들조차 믿을 수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증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십거리로 치부되었던 베네치아 보고서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공식 기록에서 억압된 정보를 기록한 귀중한 1차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분석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브라힘의 문서화된 정신 상태, 하렘에 알려진 보안 위반, 카라 무사의 처형, 투르안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우, 초기의 낮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후 엄청난 권력으로 부상한 것 등 이 모든 사실은 스캔들과 은폐에 대한 베네치아 보고서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2018년 한 유전학 연구팀은 오스만 왕실의 무덤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하여 혈통을 추적하고 역사적 계승 주장을 검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논란이 많았고 결국 터키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터키 당국은 왕실의 무덤을 어지럽히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메흐메드 4세의 유해를 DNA 분석하여 이브라임 1세의 유해와 비교하면 수백 년 된 소문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석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은 일부 불확실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더 낫고, 일부 역사적 질문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여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브라임 1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극도로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렘의 치안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르안이 아들을 낳은 지위가 낮은 첩이었으며 처음에는 푸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외교관들이 임신한 첩을 강제로 군인들에게 봉사하게 한 스캔들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카라 무사라는 야니사리 사령관이 같은 시기에 처형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가들은 메흐메드 4세의 초창기 시절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이 사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투르안이 카라 무사와 합의에 의한 것이든 간합에 의한 것이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고 이브라임은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벌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연애를 기획한 것입니다. 이브라임이 폐위되고 메흐메드가 술탄이 되었을 때 공모자들은 스캔들을 인정하고 다른 후계자를 찾거나 진실을 억압하고 메흐메드의 지위를 높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후계 다툼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것보다는 친자 관계가 불확실한 술탄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진압을 선택했습니다. 투르안이 발리드 술탄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녀의 능력 때문이었겠지만 아들의 혈통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를 승계한 권력 브로커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발리드 술탄도 가지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메흐메드 4세가 실제로 이브라임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면 그게 중요할까요? 오스만 제국의 왕위 계승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 정당성, 통제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술탄은 누구든 왕자에 오를 수 있고 왕자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투르안이 카라 무사와의 불륜을 강요당했거나 아이를 낳고 지위를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불륜을 추구했다면 그녀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질까요? 여성이 자신의 성과 자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했던 시스템에서 우리는 현대의 주체성과 선택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 전체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억압하기로 했다면 그들이 틀린 것일까요? 때로는 유용한 허구가 불안정한 진실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을 방문하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건축물인 예니 카미신 모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원은 한때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군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투르안 하티체 술탄의 의뢰로 지어졌습니다. 이 모스크는 한때 그녀를 모욕했던 제국에 대한 영원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돌은 그녀가 희생자에서 오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변모한 증거입니다. 말년의 투르안 초상화에는 정교한 예복을 입고
보석을 착용한 채 평온하고 강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그녀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고난을 견뎌냈는지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포도주를 서빙하는 굴욕적인 임산부 소녀와 모스크 건축을 의뢰하는 강력한 발리드 술탄 사이에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술탄 이브라임 1세는 임신한 후궁 투르안에게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병사 전체 연대에 포도주를 서빙하고 구두로 몸을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술탄 메흐메드 4세가 되어 3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오스만 역사가들은 이 스캔들을 지워버렸습니다. 베네치아 외교관들은 이를 암호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대의 DNA 검사도 차단되었습니다. 메흐메드 4세의 혈통에 대한 진실은 투르안과 함께 죽었고, 어쩌면 그것이 무덤 너머에서도 이야기를 지배하는 그녀의 마지막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직적으로 억압된 역사적 스캔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하세요. 제국들이 묻어두려고 했던 진실은 조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역사적 정통성을 위해 생물학적 혈통이 중요할까요? 기존 내러티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DNA 검사를 추진해야 할까요? 투르안 하티체 술탄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굴욕에서 살아남아 전례 없는 권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진짜 이브라임의 자식이든 금지된 불륜의 결과물이든 그녀는 아들이 40년 가까이 통치하도록 했고 아들을 통해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은 제국이 무릎을 꿇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생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가장 강력한 승리는 영원히 말하지 못한 채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